자, 오늘은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핵에 있는 유전에 대해서 배웠죠. 멘델의 유전 법칙도 핵에 있는 어떤 유전자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여러 가지 그 초파리에 관련 것도 핵 DNA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X염 세트들 거든 가능해요. 근데 이번 6장은 핵 외에 다른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트라 뉴클리어 인헤리턴스라고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있는 유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분명히 핵 유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머터널 이펙트, 목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멘델의 유전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멘델의 유전 법칙 두 가지가 있었죠. 자, Law of Segregation, 분리의 법칙이고요. Law of Independent Assortment, 우리가 독립유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외에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런 두 가지 추가적인 것들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삼았어요. 첫 번째는 유전자는 그 다음 세대와 세대에서 변하지 않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자, 우리가 물리학에서 예를 들어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런 식의 어떤 가정들이 있잖아요. 물론 마찰은 존재하죠, 분명히.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일반적인 유전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도전변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자, 이런 특성들, 자, 돌연변이 말고도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여러 가지 각인이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보게 되면 이 유전 물질의 변형이 생깁니다. 변형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유전자 발현은 이 자손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콩도 보면 F1 자기가 갖고 있던 특성을 가지고 발현한 거죠. F2도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유전자의 특성을 발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 엄마가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터널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계 영향. 그래서 그런 모계 영향을 제외한,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유전자의 패턴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보았는데, 오늘은 이 예외적인 케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엑스트라 뉴클리어 인헤리턴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와 그다음에 엽록체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시간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생투에서 배웠겠지만, 자, 엔도심바이오시스, 우리가 내부 공생이라고 하죠. 이 내부 공생에 의해서 원래 자유롭게 생활하던 세균들이었는데, 원핵생물들이었는데 진핵생물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얘들이 세포 소기관화되는 과정을 겪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 유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후성 유전과 각인에 대해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 ATGC의 변화가 아닌, 그 ATGC 자체에 대한 변화가 아닌 ATGC에 생기는 어떤 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과 같은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유전자 이 발현 양상이라든지 이런 독립 변형된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성 유전도 최근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목의 영향, 마터널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 특징이 어떤 자손의 특징이 자손이 갖고 있던 유전자, 아빠가 갖고 있던 유전자가 아니라 엄마가 갖고 있던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 우리가 마터널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고둥이 있죠. 이 고둥의 오른쪽 꼬임과 왼쪽 꼬임, 이런 특성들은 어디서 오느냐? 이 고둥을 잉태한, 예를 들어 이제 고둥들이 보통 암수 한 몸인 경우가 많긴 한데요. 만약에 얘들이 자손을 낳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알을 낳는다 하면은 그 알에 얘가 이제 오른쪽 꼬임, 이게 왼쪽 꼬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른쪽 꼬임에 태어난 자손들은 모두 다 오른쪽 꼬임으로 태어나요. 그거는 그 자손이 왼쪽 꼬임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왼쪽 꼬임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체가 어떤 오른쪽 꼬일 수 있도록 모체가 갖고 있던 유전자 산물들이 난자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러면 얘는 태어날 때 그 모체에 갖고 있던 유전자 영향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식의 어떤 패턴들입니다. 이게 이제 모기의 영향이에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자,
핵 외에 다른 유전인데 첫 번째 엽록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엽록체, 자 우리가 이제 핵 외 유전이 뭐가 어떤 뜻이냐는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엽록체 유전체 특성들, 그다음에 이제 엽록체에 교배시켰을 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예상을 해볼게요. 먼저 extra nuclear inheritance, 우리가 핵 외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 소기가 된 유전체에 따라서 유전자가 가는 것입니다. 자손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포질 유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뭐 예외도 있긴 하지만 모체 세포질에서 그 세포 소기관들 갖고 태어나죠. 왜냐하면 모체는 난자를, 그다음에 그 부계는 아빠는 정자를 기여하는데 난자와 정자의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보통은 난자의 크기가 정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다수 그 안에 들어있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보통 모계 유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 있어요. 우리 그 생물학에는 예외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질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질 유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있겠죠. 자, 엽록체 유전체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엽록체는 원래 자유생활하던 우리가 그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들 종류 있죠? 광합성한 세균. 그것들이 들어와 있던 애들이에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공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남세균도 자기 자신의 원래 유전체를 가지고 있겠죠. 세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엽록체도 자기 자신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처럼 자 하나의 단일 그 고리형, 그러니까 원형의 그 이중 가닥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과 비슷하죠. 그 세균과 비슷하죠, 상당히.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얘들은 핵양체라는 거를 이제 뭐 동일한 점으로는 핵양체를 만드는데 이 핵양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체 개수가 상당히, 염색체 개수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어요. 이 핵양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세균의 이 크로모존, 세균의 염색체, 거기 여러 가지 단백질이 뭉쳐가지고 세포질 속에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한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핵양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엽록체의 핵양체는 핵양체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어요. 한 엽록체 안에 핵양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핵양체 안에 염색체 하나가 아니라 염색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엽록체 안에는 자 이렇게 고리 모양의 원형의 그 이 클로로플라스트 지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어떤 식물의 염색체인데요. 자 식물의 그 엽록체인데요. 자, 엽록체 양쪽에 보니까 핵양체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의 핵양체 개수와 그 핵양체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엽록체 각 엽록체당 들어있는 그 염색체 개수를 보게 되면요. 클라미도모나스는 단세포성 그러니까 광합성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녹조류긴 해요. 녹조류인데 단세포성 녹조류예요. 얘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고요. 핵양체를 5에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이 엽록체당. 그리고 엽록체 안에 보통은 80개 미만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하나의 엽록체 안에. 자, 유글레나 같은 경우, 여러분 유글레나 아시죠? 유글레나 같은 경우에는 핵양체가 20개에서 34개, 엽록체는 100에서 300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현화식물, 꽃식물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가 핵양체가 20에서 25개, 꽤 많죠? 그 다음에 60개 미만의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꽤 많은 양의 그런 엽록체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엽록체의 주요 기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합성이죠. 그리고 엽록체 유전체 안에 들어있는 상당수의 유전자도 바로 이 광합성과 관련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엽록체 유전체 같은 경우 지금 하나의 예시로서 담배식물, 우리가 담배라고 하는 이 식물의 잎을 말려서 잘라가지고 담배를 형성하는 거죠. 자, 이 담배는 옛날부터 연구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엽록체 DNA, cpDNA라고 하는데 엽록체 DNA가 약 한 156 킬로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꽤 156kg면
크진 않죠. 그리고 110에서 12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크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일반적인 단백질 코딩 시퀀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rRNA나 tRNA 유전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얘가 독립적인 생물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치고는 좀 적죠. 상당히. 원래 수백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100에서 120개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유전자들의 상당수는 자, 광합성이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광합성에 모두 다 자기가 광합성이 필요한 모든 그 효소나 단백질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는 어디서 오냐면 핵에서 와요. 핵에서 그 이 엽록체로 가는 단백질들을 합성을 하고요. 어디에서 합성되겠어요, 여러분? 소포체에서 합성되겠죠? 조면 소포체에서 합성이 되고 조면 소포체에서 골지점에 거쳐서 우리가 프로틴 타겟팅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어디로? 바로 엽록체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 핵 유전자와 다르게 이런 어떤 세포 소기관의 유전자들은 비대칭적으로 가죠. 핵 유전자는 정확하게 아빠 반, 엄마 반 이렇게 오게 돼 있지만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쪽에서만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클로로플라스트를 우리가 목에 유전한다, 마터널 인헤리턴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난자의 세포질에 있는 그 엽록체들이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정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의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정자가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거의 기여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자, 짐노스펌은 우리가 거시식물을 짐노스펌이라고 하죠. 나자식물, 종자가 밖으로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자식물 또는 거시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시식물은 거꾸로 북에 유전합니다. 얘들은 북에 유전하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부모 양쪽에서 한꺼번에 유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클라미도모나스 아까 봤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미도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단세포 생물인데 여러분 그 효모에서도 메이팅 타입 있는 거 아시죠? 효모의 메이팅 타입. 그래서 이 카세티올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어떤 메이팅 타입에 오냐에 따라서 효모의 성이 결정되고 이 서로 다른 메이팅 타입 사이에서만 그런 메이팅이 일어나요. 같은 메이팅 타입은 메이팅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클라미도모나스도 MT 플러스 메이팅 타입이 있고요. MT 마이너스 메이팅 타입이 있는데 이 세포들 중에 MT 플러스 메이팅 타입을 가진 여기 이 타입 세포가 가진 엽록체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자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노스펌, 거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북에 유전을 하는데 물론 유전리라고 써 있죠. 여기 예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속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에 유전하지만 여전히 또 예외가 존재하죠. 양쪽 이 부모 양쪽으로부터 다 받는 경우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제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그 출제할 때. 자, 분꽃에 이제 우리가 유전을 보게 되면요, 이 분꽃 같은 경우는 4o'clock 플랜트가 분꽃 맞죠? 4시에 펴서 그러나 분꽃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이 꽃이 오늘은 꽃이 초점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얘들의 잎이 초점이 되겠어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표현형을 갖고 있어요. 먼저 잎이 초록색인 경우, 잎이 하얀색인 경우. 자, 잎이 초록색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엽록체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잎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 색소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돌연변이 녹색 색소, 그러니까 돌연변이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흰 애들은 엽록체 녹색인 그 엽록소의 그 녹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약간 얼룩덜룩한 애들이 있습니다. 잎이. 이걸 우리가 유식한 표현으로 헤테로플라스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테로플라스미는 여러 개의 그 유전 인자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한 세포 내에서 이걸 우리가 헤테로플라스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크로스 1과 크로스 2를 보게 되세요. 크로스 1은 자, 이 꽃이 오늘 초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잎이에요. 잎이 흰색이에요. 뮤탄트. 이게 이제 암컷. 그다음에 이 크로스
그 수컷은 잎이 초록색인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보통은 이 목에 유전하기 때문에 이 잎이 흰색의 미토콘드리아, 그 엽록체가 넘어가겠죠. 자, 잎이 흰색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자손은 F1 자손 같은 경우 모두 다 흰색의 잎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암수를 바꿔서 지금 했죠. 지금 reciprocal cross라고 하는 거는 상호 교배로서 자, 암수를 바꿔서 하는 교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암수 바꿔서 했더니 모두 다 녹색이었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자, 오른쪽은 이 암컷이 이 암식물이 보시게 되면은 얼룩덜룩한 표현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식물은 초록색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자손은 초록색이거나 흰색이거나 아니면 얼룩덜룩하거나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 초록색인 이 암식물과 이 얼룩덜룩한 수식물을 교배시켰을 때는 모두 다 초록색이 나오게 됩니다. 딱 봐도 미토콘드리아 영향을 엽록체 영향이니까 모기 유전이라고 하는 패턴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얼룩덜룩한 표현은 왜 나오느냐? 자, 초록색인 경우에는 자, 엽록체가 모두 다 야생형인 겁니다. 한 세포 안에 모두 한 세포가 갖고 있던 모든 엽록체가 다 야생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뮤탄트 타입은 한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엽록체가 모두 다 돌연변이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포가 흰색을 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얼룩덜룩한 애들은 세포 안에 초록색과 흰색의 엽록체가 섞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헤테로플라스미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섞여 있는데 얘들이 엽록체, 세포 분열할 때 초록색 다 이렇게 모여 초록색 반, 흰색 반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랜덤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초록색 50개, 흰색 50개가 있는데 얘들이 분열해가지고 각각 100개씩 만드는 세포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자손 중에 흰 세포가, 자손 중에 초록색만 세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계속 번식하다 보면은 이쪽 부분은 흰색, 이쪽 부분은 초록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룩덜룩한 표현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여기 흰색 부위의 이 식물 세포를 자세히 보면 모두 다 흰색인 엽록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록색 부분은 일부는 모두 다 초록색인 걸 갖고 있겠지만 일부는 흰색 반, 초록색 반 또는 뭐 이것들의 비율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죠. 어쨌든 초록색 부분이 들어있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포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 안에서 이 세포 분열하다 비대칭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데는 흰색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표현형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코렌스, 우리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을 한 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렌스가 1909년에 이거는 이런 그 유전 패턴을 보니까 이 분권 유전 패턴 보니까 멘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non-Mendelian pattern of inheritance, 유전의 법칙에서 멘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패턴을 나타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색소 같은 경우에는 maternal inheritance 패턴을 띠게 있겠죠. 당연히 엽록체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엽록체가 유전되는 패턴은 목에 유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고둥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이제 목의 영향 유전이라고 했는데 목의 영향 유전과 목의 유전은 분명히 달라요. 목의 유전은 모체가 갖고 있는 세포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어쨌든 걔가 물려받으면 그가 그 모체의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 표현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목의 영향 유전자는 예를 들어 그 모체 자기는 다른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마의 표현에 의해서 엄마가 갖고 있던 유전자에 의해서 자기의 표현형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목의 영향 유전이라고 해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 엽록체와 비슷합니다. 거의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의 일반적인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그 엽록체와 비슷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의 어떤 특징, 유전에 되는 패턴들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전 질환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ATP 생성하는 곳이잖아요. ATP 생성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경이라든지 근육과 같이 ATP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유전 질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염록체처럼 미토콘드리아 역시 하나의 둥그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핵양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염록체는 여러 개의 그 카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테트라하이메나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 그 원생 생물이죠. 얘는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데 핵양체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핵양체 안에 여러 개의 염록체가 뭉쳐 있습니다. 6개에서 8개. 밑에 염록체가 비슷하죠. 자, 미토콘드리아 이 생주의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하나에서 3개 정도의 색양체가 존재할 수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안에 5에서 6개의 염록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카피 수는 좀 적긴 하지만 역시 핵양체가 다수로 존재할 수 있고요. 한 핵양체 안에 염록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핵양체가 보이죠. 미토콘드리아 핵양체. 자, 이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은 염록체가 과합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ATP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AT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의 기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그 특징은 17kb 정도 됩니다. 17kb, 17,0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 아까 염록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상당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도 매우 적어요. 유전자도 매우 적고 물론 여기도 rRNA와 tRNA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유전자를 적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화적 인산화와 관련된 유전자는 13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염록체에서 100에서 몇백 개, 100에서 몇십, 200개, 300개 되는 그거랑 상당히 비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은 염록체가 분명히 미토콘드리아 안에 많은 유전자 산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나머지 다 어디서? 염록체와 마찬가지로 핵에 있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요 원래 자유생활을 하던 애들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얘들이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소기관이 되면서 일종의 인질처럼 자기가 갖고 있던 유전자의 상당수를 핵으로 건네줍니다. 그래서 핵으로 건네주게 됨으로써 얘는 더 이상 이제 그 이후부터는 혼자서 다시 나가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생존에 불가능해요. 그냥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핵에서 계속 단백질이 공급되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스스로 이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사람 유전체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tRNA는 한 22개 되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자, 프로틴 코딩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여기 보시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non-coding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포유 같은 경우에는 D-loop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D-loop 공부해 보셨죠? D-loop, displacement loop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이 염록체도 복제를 하잖아요. 복제를 하면 여기가 AT가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AT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AT 리치가 벌어지기가 쉬워요? GC 리치가 벌어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죠? 그렇죠. AT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이 2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GC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이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AT가 벌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쉽게 벌어지니까 그 벌어진 팀으로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끼어 들어가서 분자를 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non-coding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자, 미토콘드리아 유전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염록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모계 유전이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었죠. 미토콘드리아도 역시 대부분 모계 유전이지만 그 난자를 통해서 갖게 됐지만 역시 예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포유류는 전부 다 모계 유전이에요. 포유류는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효모죠. 효모 같은 경우에는 바이페어럴 이네리턴스 즉 2개와 모계가 적당하게 공유를 합니다. 이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 종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계 유전이지만
부계 유전도 존재합니다. 일부. 그다음에 클라미도모나스 아까 봤던 엽록체를 가지고 있던 단세포 생물인데 얘는 아까 MT 플러스가 엽록체를 건네주면 MT 마이너스 메이킹 타입이 그 미토콘드리아를 건네줘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났는데 하나는 MT 플러스, 하나는 MT 마이너스야. 그럼 MT 플러스는 자기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건네주고 MT 마이너스는 엽록체에 건네주고 반대로 얘기했네. MT 플러스는 엽록체, MT 마이너스는 미토콘드리아 해가지고 그 자손 세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오스펌, 속시 식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기 유전이지만 역시 그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일부 종 같은 경우에는 양쪽 부모의 모두로부터 유전을 받고요. 그다음에 거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계 유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계 부계 철저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모계만 다 가, 부계만 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정자도 이렇게 핵이 융합되잖아요. 난자랑 수정될 때 보게 되면요. 그러면 정자 안에도 분명히 미토콘드리아가 좀 들어 있거든요. 정자는 헤엄치기 위해서 ATP를 생성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요. 핵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첨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결합할 때 분명히 정자가 갖고 있던 미토콘드리아 중 일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약간 누출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 마우스 예를 보게 되면요. 약 한 10만 개의 그 모계 미토콘드리아당 한 세대에 10만 개당 하나에서 4개의 부계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워낙에 난자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어 10만 개가 들어있다 봐요. 그러면 그 정자에서 하나에서 4개 굉장히 소수죠. 그냥 거의 모계 유전이라 봐도 크게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적은 양의 정자가 가는데 그렇다고 정자가 전혀 안 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자, 미토콘드리아로 일어난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 유전 패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엄마가 갖고 있던 질병을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 모기 유전하죠. 그래서 엄마가 해당 질병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도 남자이 여자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두 번째는 그냥 내가 돌연변이 없이 태어났는데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체세포 돌연변이가 생겨서 해당 질병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마틱 뮤테이션, 소마틱스 체세포에서 발생한 돌연변이에서 갖게 되는 거죠.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체가 쉽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미토콘드리아는 여러 가지 이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리고 고에너지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자, 고에너지 전자는 곱비풀인 망아지 같아가지고 얘들이 예를 들어 어떤 그 물 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자에 이렇게 그 전자가 딱 끼어 들어가게 되면 그 전자를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라디칼이 돼가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불안정한 상태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분자들과 반응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특히나 이 엽록체 안에는 아까 얘기한 유전체가 들어있었잖아요. 그 엽록체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유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유전체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돌연변이가 잘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화학 공장이잖아.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돌연변이도 잘 생기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리페어 메커니즘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거의 없거나 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겨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돌연변이 생긴다고 해서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긴 돌연변이들이 질병으로 화할 수는 있어요. 질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그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에 생긴 돌연변이에 의해서 한 200개 정도 이상의 유전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TP가 많이 필요로 하는 뉴런, 신경세포라 아니면 근육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이 레버 헤레디터리 옵틱 뉴로파시라고 불리는 자, 레버는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유전성 시신경 장애라고 부릅니다.
레버 유전성 신경 장애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여러 유전자에 다발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시신경 장애니까 눈이 실명되는 어떤 치명적인 결과로 다 초래하게 돼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뭐 근육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있네요. 이런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버 유전성 이 신경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각이 점차적으로 한쪽이나 양쪽 시각이 점차적으로 퇴화하게 돼서 결국 실명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유전자가 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 엔도심바이오시스. 제가 사실은 이 앞에까지만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빌려주세요.